안녕하세요. 영화한전의 주인장입니다. 월요일에 돌아온 커브 오브 필름 영화 이론 장르론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장르론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영상이 될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장르의 전성기와 균열을 다뤄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장르의 해체와 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케너디 암살, 마틴 루터 킹 암살, 베트남 전쟁 패배, 워터게이트 스캔들, 반문화 운동, 이러한 사회를 흔든 사건들이 장르에게 무엇을 했는지가 3부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때 그 의문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화의 장르였습니다. 2부에서 살펴본 공포, SF, 스릴러 이 장르들이 1960년대부터 70년대를 지나면서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3부에서 다룰 범죄와 갱스터, 로맨스와 멜로드라마, 액션은 그 의심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뉴 할리우드 시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해체되고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졌어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할리우드에서는 프로덕션 코드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건성진화과 같습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악이 선을 이기면 안 된다. 권위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갱스터 영화에는 공식이 있었어요. 갱스터는 화려하게 살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다. 공공의 적의 톰 파워즈가 그랬고 스카페이스의 토니 카몬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관객은 갱스터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피터 비스킨트는 관련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덕션 코드는 갱스터를 도덕적으로 처벌했지만 실제 영화는 갱스터의 삶을 매혹적으로 그렸다고요. 결말의 죽음은 관객이 그 매혹 안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였습니다. 규칙은 지키면서 욕망도 충족시키는 일종의 타협이었어요. 그런데 1967년 그 타협이 무너집니다. 아서 펜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 영화는 실존했던 갱스터 커플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베로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 보니 앤 클라우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온 보니 앤 클라우드가 방금 전에 말한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 영화는 프로덕션 코드의 규칙을 정면에서 반박합니다. 범죄자들이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관객은 그들과 함께 흥분하며 그들의 도주를 응원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결말의 총격 장면입니다. 보니와 클라이드가 매복한 경찰들에게 수십 발의 총알을 맞고 슬로우 모션으로 쓰러집니다. 이건 분명히 처벌입니다. 코드에 따르라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장면이 그렇게 처벌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이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음악은 비극적 감수성을 자극시킵니다. 관객은 분명히 죄인들의 죽음을 보고 있는데 슬퍼지는 것이죠. 펜이 한 것은 관객의 감정 반응과 도덕적 판단 사이 여기에 균열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당신은 이 범죄자들이 죽길 바랬나요? 아니면 살기를 바랬나요? 그리고 그 대답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이 영화는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1967년 베트남에서 매일 죽어가는 미국 청년들의 뉴스를 바라보던 관객들에게 권위가 강요하는 올바른 죽음의 서사 이것에 지쳐있던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읽혔을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스킨드의 말을 빌리자면 젊은 감독들은 카메라를 들고 할리우드의 오랜 관습들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시작이 바로 이때입니다. 1972년에 대부가 나옵니다. 포콜라의 대부는 범죄 영화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놨어요. 첫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부의 첫 장면은 어두운 방에 코르네온의 돈이 앉아있고 무언가를 부탁하러 온 사람이 그 앞에 줄 섭니다. 카메라는 밖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돈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이 장면이 설정하는 건 권위와 복종의 구조예요. 그런데 포콜라가 이 장면에서 만들어낸 것을 자세하게 본다면 이건 갱스터 영화의 문법이 아닙니다. 이건 왕의 아련 장면과 좀 더 닮아 있어요. 마피아 패밀리를 왕조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부의 핵심입니다. 포콜라는 마피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권력이 어떻게 세습되는지, 그리고 그 권력 안에 들어간 사람이 무엇을 잃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피아 패밀리는 이로써 미국 전체 사회의 축소판이 됩니다. 마이클 코르레오네의 변화를 보자면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처음에 마이클은 패밀리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전쟁 영웅이 되어서 합법적인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화 끝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냉혹한 조직의 보스가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마이클의 아내 케이가 문 너머로 남편이 부하들에게 입에 손맞춤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케이는 문 밖에 있고 문 안의 권력의 세계는 마이클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밖에 있는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건 갱스터 영화가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해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남자가 결국 무언가를 잃는가? 포콜라는 갱스터 영화의 문법을 빌려서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해부했습니다. 대부 이후 범죄 영화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스펙터클, 그러니까 거대한 총격전, 화려한 범죄 세계, 이쪽으로 갔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틴 스콜세이지가 선택한 방향입니다. 비열한 거리, 택시 드라이버, 좋은 친구들, 카지노. 스콜세이지의 범죄 영화는 갱스터를 신화화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화려하지 않고 폭력은 유쾌하지 않으며 영웅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방식이 됩니다. 좋은 친구들에서 헨리 힐이 갱스터의 삶을 나열하듯이 설명하는 목소리, 이건 모험담이 아니라 근무 보고서에 가까워요. 범죄가 일상이 될 때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흐름을 펄프 픽션에서 퀸틴 타란티노가 다시 한번 비틉니다. 타란티노는 범죄 영화의 관습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재료로 새로운 장르적 쾌감을 만듭니다. 이야기는 비선형적이고 폭력은 극작스러우며 대화는 범죄와 무관한 디테일, 햄버거라든지 발맛사르지라든지 아니면 밀크쉐이크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이것은 해체가 아니라 재조립이 되겠네요. 멜로드라마는 오랫동안 저평가된 장르입니다. 과장됐고 감상적이며 여성 관객만을 위한 영화다. 이른바 울다가 보는 영화다라는 말 자체에 멸시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학자 제프리 노엘 스미스는 1970년 논문에서 정반대 주장을 합니다. 멜로드라마의 과잉은 결함이 아니라 증상이라고요. 멜로드라마의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제약, 계급, 젠더의 규범이 욕망을 막고 있어요. 그 억압된 욕망이 출구를 찾아 과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과잉은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잉은 흘러나오게 되죠. 과잉이 클수록 억압도 크다는 겁니다. 철학자 스탠리 카벨은 1981년 저서에서 할리우드 로맨스 코미디를 분석하면서 이 영화들이 단순히 오락이 아니라 결혼, 사랑, 파트너십에 대한 도덕적 탐구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과잉 아래 진지한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더글러스 서크의 천국이 허락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게요. 중산층 과부 캐리가 자신보다 훨씬 젊은 정원사 론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고 이웃들이 수군댑니다. 서크는 이 계급적, 사회적 압력을 대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색채와 공간이 그것을 대신하죠. 캐리의 집은 갈색과 어두운 톤입니다. 답답하고 제한적이에요. 반면 론이 사는 방앗간은 자연광이 가득하고 따뜻합니다. 캐리가 론의 세계에 들어올 때마다 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크가 가장 독하게 쓰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캐리를 위해서 TV를 사주는데 캐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혼자 앉은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는 것을 봅니다. TV 화면 속에 갇힌 얼굴. 이 이미지 하나로 서크는 대사 없이 말합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작은 화면 안에서 혼자 갇혀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 겉으로는 화려한 감정 영화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급, 인종, 성 억압 등 이런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크의 멜로드라마는 사랑이 불가능한 이유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로맨스 코미디,
시기, 일명 로코의 황금기입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노팅힐이 이때 나왔죠. 이 영화들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장애물이 생기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합한다. 결말은 항상 함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대 들어서 균열이 생깁니다. 500일의 썸머는 일찌감치 이건 러브스토리가 아니야 라고 선언합니다. 결말에서 두 사람은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9년에 한 번씩 만나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전부인 이 영화들은 로맨스의 화려한 장치들을 모두 제거한 채 관계의 본질, 말하는 것, 듣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것만을 남겨놓습니다. 로맨스 영화가 함께를 당연한 결말로 가정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도 시대의 변화가 장르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실 액션은 독립적인 장르라기보다는 다른 장르들에 입혀지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서부극도 액션이 있고 전쟁 영화도 액션이 있습니다. 스파이 영화에도 액션이 있어요.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액션 그 자체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들이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티 해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리 켈러해는 규칙을 무시하는 형사입니다. 인권이나 적법 절차보다는 결과를 선택해요. 이 영화는 액션 영화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입장 표명입니다. 법의 절차가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보수적 분노가 이 영화를 만드는 맥락입니다. 이본 타스커는 1993년 저서에서 1980년대 액션 영화가 남성의 신체로 스펙터클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분석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과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 두 사람의 근육질 몸들이 연기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볼거리였어요. 왜 이 시기에 그런 몸들이 스크린을 채웠을까요? 베트남 전쟁, 미국이 진 전쟁입니다. 70년대 미국 남성성은 위기였습니다. 람보는 베트남에서 다시 싸우고 이번엔 이깁니다.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스크린 위에 근육질 몸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상처받은 국가적 자존심의 시각적 보상이었습니다. 1999년 매트릭스는 액션 영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블릿타임을 보여준 건데, 블릿타임은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며 카메라가 주위를 도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닙니다. 네오가 현실의 규칙을 초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술과 서사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액션은 철학적 질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싸우는가? 무엇이 현실인가? 선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액션 시퀀스 안에 꽉 들어차 있어요. 이후 액션 영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졌습니다. 마블처럼 스펙터클을 극대화하는 방향과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액션을 사유의 도구로 쓰는 방향. 두 방향 모두 매트릭스에서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2000년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나오면서 액션은 사실상 블록버스터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폭발이 더 커지고 격투가 더 정교해졌으며 CG가 더 화려해졌어요. 이 과정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스턴트맨들이 실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만들어낸 장면들이 주는 물리적 리얼리티, 인간의 몸이 가진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 그것이 CG에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희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톰 크루즈 같이 실제 배우가 스턴트를 하는 영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이건 실제 촬영입니다 를 마케팅 포인트로 쓴다는 것, 관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쓰는 거겠죠. 근육질 스타의 시대가 진짜 위험을 감수하는 몸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범죄, 로맨스, 액션 세 장르 모두 뉴 할리우드라는 혁명적 시기를 거치면서 스스로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해체된 조각들이 다시 조립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뉴 할리우드는 장르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장르를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갱스터 영화로 아메리칸 드림을 해부하고 멜로드라마로 사회 구조 억압을 드러냈으며 액션 영화로 국가적 외상을 처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론 영상에서 말했던 샤츠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고전, 수정, 패러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원형, 이것들이 새 장르에서도 정확히 작동됐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부까지 해가지고 할리우드 안에서 일어난 장르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저는 영화 비평가나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은 더보기란의 출처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온 커브 필름 영화 이론 장르론 4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4부에서는 할리우드 밖으로 나갑니다. 장르를 수입하고 변형하고 재발명한 비서구권 영화들, 한국, 일본, 유럽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영상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주인장의 답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더 봐요.